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직역 부분을 할게요. 이 직역은 뭐와 이제 호환되냐면, 군역하고 호환이 돼요. 군역하고.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군역에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호환이 되는 건데, 주로, 신분상 양인 계층들이 이제 여기 담당을 해요. 여기 신분상 양인 계층이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직역은 양인이 담당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아전이나 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나장 같은 사법 경찰 잡무 담당자들 등등 여러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직역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냐면 월급 안 받죠. 월급 안 받아요. 대신에 직역을 이제 이름으로 이제 수행되면서 군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향리죠. 향리가 맡은 역을 향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 관할이 이제 세습되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항역이 있었다. 이 밖에 이제 여러 역들이 쭉 나오는데, 뭐 영리, 조창의 조군, 목장의 목자, 공군, 그냥 공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직역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양반들도 원래는 원칙상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죠. 양이니까. 근데 조선시대 양반의 특권 중에 하나가 이게 군대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되게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이때 이제 학생이라는 것은 한괴 교생이라든지 서원의 원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빠지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것도 직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대학교 가거나 대학원 가면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역에 빠지는 그런 혜택을 누렸다는 거죠. 그거조차도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조 때는 아예 양반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유학호에 들어가면 아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교생이든 원생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반상제를 이제 더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되는 그 원인 그 배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양반의 경우에는 현직 관료는 별도 직역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없었고 그들의 간직 자체가 신역인 직역과 상쇄된 걸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학업에 종사하는 가정인 성균관과 향괴 유생 역시 학업에 종사하는 자체가 직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군역을 실질적으로 피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역을 보죠. 천역은 이거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디만 해당할까요? 네, 공로비들만. 근데 이 천역은 되게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앞에 있었던 군역이나 직역은 남자들만 담당하죠. 여자들은 담당 안 해요. 근데 이 공로비들이 담당하는 천역은 남자도 되지만 여자도 천역을 담당해요. 이게 좀 특징이야. 자, 그럼 보면 천역은 노비들이 담당하는 신역인데 이 천인들에게는 천역이 신역으로 직역인 동시에 국역을 의미한다. 천인, 즉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하는데 대개 이제 사노비들은 그 상전에 노동력의 신공을 제공하고 국역대에서 제외된 거죠. 왜냐면 상전에게 노동력이나 신공 제공하는 거는 이건 국가에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역이 아니죠. 사역이죠. 그런데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 이제 그 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천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노비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요역을 보죠. 요역이라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각종 물자의 생산 및 수송, 토목공사를 비롯한 자벽 등 같은 노동력이 요구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그 민호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한 수치 방식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쭉 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궁궐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고분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같은 국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해 갖고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사업이 뭐냐면 한양에 있는 그 경복궁 같은 궁궐이나 성곽 같은 거 있죠. 이 성곽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양성이 되게 크잖아요. 되게. 그래갖고 그 서울에 이제 성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도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요욕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욕은 인신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군역처럼 개별 민호를 대상으로 해갖고 부과돼요. 그래갖고 이제 고려하고 조선하고 이제 그 차이점을 보면 기준을 자 고려나 조선은 이게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는 공통적으로는 호에 부과되는 거야. 호 요역은 그거는 이제 있는데 고려는 이제 그 대개 보면 그 3호 호동제를 실시했어요. 3호 호동제. 자, 3호 호동제를 실시했다가 나중에 5호 호동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하여튼 대개 3호 호동제로 이제 실시했고 이때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여기에 주요 그 내용은 대개 인정을 기준으로 했다. 인정. 호에 얼마나 인정에 많으냐에 따라서 그 1호등제가 되고 많으면 1호등이고 되고 적으면 어떻게 했어? 하호등이죠. 3호등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과를 했고 근데 조선 전기 때 들어오면서 이게 5호등제로 바뀌어요. 5호등제. 예.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는 고려시대 영향을 받은 인정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석인 남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5호등을 나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토지 결수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5호등인데 홀 기준을 할 때 예전에처럼 인정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토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정하죠. 이걸 이제 뭐냐면 계전법이라고 하죠. 보통 계전법.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전기 때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예매한 거야. 이게 홀을 기준하는 건지 토지 결수를 기준한 건지. 그래서 이것이 조선 후기 때는 나중에 대동법이 고쳐지면서 이제 뭘로 바뀐 거죠? 토지 결수를 이제 해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단위화시켜. 예.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뭐냐면 그 인부를 착취하는 거죠.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동법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토지 결수도 바뀌고 그때 대동법 때 토지 결수도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그 동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요역세를 이제 뭐냐면 징수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어요. 고용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원하는 체제에서 뭐하는 체제로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국가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례들이 몇 번 보여요. 예를 들어 하성 있죠. 하성 정조시대 하성을 이제 건축할 때 그 사람들 돈을 안 줬으면 하성이 그렇게 빨리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돈을 주기 때문에 뭐죠? 그게 빨리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조시대 때 청계천 준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돈 주고 이제 뭐냐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대원군이 나중에 경복궁을 중건하잖아요. 그럼 왜 많이 욕을 얻어먹었냐면 돈을 줬으면 고용했으면 오히려 더 경기도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 문제는 예전처럼 공짜로 부려먹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대원군 입절 때는 좀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 조선 초기 때는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부려먹어도 아무 말 없었거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시대적으로 뭐예요? 고용해서 쓰는데 사람을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혹사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용 들어가서 요역은 그는 신역과 달리 개별 민호의 불특정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역이다. 또 신역과 달리 원칙적으로 신분의 고하를 불명하고 부과된 부역이기 때문에 그 신역과 구별돼서 요역과 관련된 요역을 호역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역에 대한 종류도 있잖아요. 나와요. 뭐 전세 및 수송하거나 공물, 진상, 장물의 조달, 토목공사, 그리고 사신 접대, 영접 이런 것도 다 요역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기적 부과되는 것은 전세 및 수송과 공물, 진상, 장물의 조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중앙 운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물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해가지고 조달하는 그런 것도 요역이죠. 그래서 예전에 했지만 공물 조달하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했죠? 공납도 요역의 일부분이라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공납도 이제 지역 단위도 이렇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민호에 할당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노동을 동원해서 채집을 해갖고 가나에 바치면 그 가나에서 다시 중앙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요역도 이제 매일 하는 건 상시 요역이라고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이제 그 바치는 게 또 있죠. 동원되는 요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역의 부과 기준은 고려 시기 때 각 호의 인정수에 따랐다. 그래서 이제 이게 3호등제라고 했죠.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는 토지 소유자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5호등제인데 예전에 인정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뀐다고 했죠? 토지 결수로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조선 후기 때는 이제 호등제가 아예 없어지고 이제 토지 결수로 단일화시켰다. 대동법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건데 건국대전의 요역 규정에 의하면 전 8개월 기준으로 요역을 할 사람을 내되 1년의 요역일수 6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8개월 기준에서 작부 한 명을 이제 배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8결출 일부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정법. 세종시대 때 만든. 개정법은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그 착취하는 거죠. 토지가 얼마나 많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명문된 어떤 법 조항이었고 구체적인 조항을 만든 게 897 일부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8개월 기준에서 6일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1년에 6일만 요역을 동원하는 구정은 민호의 요역의 부담을 평준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종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연간 사역일수를 6일로 못 받았다는 점. 또한 그 이상의 이벽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국왕에 계문을 한 뒤 물어본 뒤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되었다.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 자 그래서 897 일부제에 대한 명칭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897 일부제가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민호의 요역 부담을 표준화시켰다. 두 번째로는 종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연간 사역일수를 6일 동안 못 박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벽을 요구할 때 반드시 국왕에게 계문을 한 데 시행한다. 이걸 법제화시켰다. 물어볼 수 있겠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좀 심화시켜갖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항상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죠. 항상 예외가 있고 그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비록 정결수나 8일의 정결수나 6일 한도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일단 이거는 예외죠. 뭐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8개월 정결수나 6일 한도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걸 정결 기준으로 영민한다는 원칙은 요역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되고 17세기 이후에 요역제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한계고 이로서부터가 일종의 뭐 영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97분의 2의 영향.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역은 이제 불특정 민호로부터 수시로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점. 이와 관련해 수령의 자의와 지역의 특수사정에 크게 개입된 상태에서 운영됐다는 점에서 다른 수치체제와 구별된다. 그래서 이거는 요역이 다른 수치체제와 구별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죠. 첫 번째로는 불특정 민호에게 이제 부과된다는 거, 수시로. 그 다음에 수령이 상당히 자의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크게 입되는 상태도 운영됐다. 이런 것들이 전세라든지
군역과 다른 어떤 특징이다. 그렇죠? 전세라든지 군역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역군이라는 것은 그 아까 이제 군역을 균등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수용 실사 중에 하나인데 일찍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정에 처리하게 하는 그 조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정견을 기준으로 한 차역의 원칙은 9년 내부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요지가 예전부터 있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잘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결이 굉장히 많죠. 근데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정결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 한경도에 뭐 삼수각산 그런 지역이나 하고 저저 이제 전라도의 나주 지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나주는 곡창지대고 저쪽 한경도의 저기 삼수각산 지역은 완전히 항폐화된 토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주 지역에서 많이 이제 착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요역은 신분제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신역과 구별되고 신분의 고하와 직역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경전을 가진 자라면 복호를 제외하고 다 부과될 수 있다. 요때 복호라는 거는 뭘까요? 소경전은 뭐지? 이거는 조금이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일종의 자작론이라든지 소작인도 거기 포함될 수 있어. 왜냐하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작인도 있잖아요. 소작견, 자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복호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국가에서 국가의 특정 여객에 면세를 주는 거야. 면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국가에 큰 공헌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대거 사망했거나 많이 그런 다음에 등등등 이런 이유로 이제 복호를 이제 배당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런 그 호역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17세기 이후에는 요역이 점점 불납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직접 자기가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이제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동법이 이제 바뀔 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아까 했지만 그 대동법은 뭐하고 관련됐죠? 공납하고 관련돼 있죠. 근데 공납의 기준과 요역의 기준은 일치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역의 안에 공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납이나 요역의 기준이 바뀐다는 건 서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동법 때 이제 뭐냐면 돈을 걷게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동법 실시에 따라서 공납과 진상 등 관련된 많은 요역 종목이 새로운 정결세 부분에 흡수되구나.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납과 진상을 요역에 관련된 것들과 설명한 것은 요역 범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공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년별 관련된 시행된 자격세 형태로 물납화되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결수포제라고 해요. 정결수포제. 뭘 걷는 거죠? 토지에 뭘 걷는 거야? 포를 징수해서 걷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요역제는 국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방식에서 이게 이제 있죠. 조선 후기의 노동력의 특징, 요역의 특징. 국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방식, 동원하는 방식에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모립제라고 하죠. 모립제. 이런 것들.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의 요역의 특징들. 이것도 쓰라고 나올 수 있겠죠? 조선 후기 요역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방식, 이제 징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요역과 관련된 분역하고 요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 짝이 이제 뭐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신분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양천제하고 반상제. 예. 그래서 이제 양천제, 이제 반상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요거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고려말 조선초의 양인학대 정책들은 뭐 이런 것들은 그 고려시대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전민변적 동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장 옆에 247페이지 보면 양인과 청인의 의무와 권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뻔히 알죠, 여러분들.
예. 그럼 어디에서 이제 중요하냐? 그 양천제와 반상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48페이지. 자, 양천제와 반상제 부분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뭐냐면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시험 문제에 요번 최근 추세가 어떤 뭐 설설설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예, 뭐 다양한 관점 같은 거 물어보지 않고 객관적 팩트 위주로 이제 시험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약간 떨어진 하는데 일단은 예전에 기출에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자, 이 양천제와 반상제에 넘어가기 전에 양천제가 뭐냐 이걸 볼게요. 이 양천제는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죠.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수나라와 당나라 때, 수상시대 때 들어왔어. 그래서 수상시대 때 율령제가 확립되면서 이 양천제가 확립됐어요. 동시에 신분제로서. 그래서 양천제는 신분을 두 개로 나누죠. 뭘로 나누죠? 양인과 천민에 나눠. 그래서 양인들은 원칙상 이들은 그 권리가 있어. 뭐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간직에 침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대신에 그들 또한 뭐가 있죠? 그 권리에 입각한 의무도 있어. 그래갖고 조용조를 납부하고. 예. 근데 천민들은 이게 천민들 중 상당수가 노비예요. 예. 노비들은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들은 공노비를 제외하고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들은 원칙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간직에 침입할 수 없죠. 과거시험 볼 수 없고 그렇지만 뭐도 없다. 동시에 의무도 없어. 그래서 군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들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원칙상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조선도 이제 고조나 조선도 이 양천제를 이제 법제적으로 운영했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제 사회적 신분은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자,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초창기 때는 이 양천제설에 의하면 초창기 때는 그 15세기죠. 초창기 때. 요거는 양천제에 그러니까 계속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6세기 들어가서 이제 양천제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죠? 반상제 의미가 강하죠. 이게 이제 무슨 설이냐면 양천제설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반상제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16세기 때 반상제는 물론 15세기도 뭐다? 반상제설이다. 이렇게 주장해. 11세기부터. 그래서 양천제설이나 반상제설의 공통점은 16세기 때는 반상제가 넘어갔다고 보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 15세기를 보는 관점이죠. 조선 초기를. 그래갖고 양천제 같은 경우에는 양인과 천을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 각각의 신분들이 있고 그 신분들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무슨 신분이다? 성치 신분이다. 그래서 조선사의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 조선사회가 처음부터 반상제 사회가 아니라 원래 양천제였다가 나중에 신분이 굳어서 반상제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고요. 근데 반상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반상이라는 게 이제 양반하고 상민이죠. 양반과 상민이 생겨서 이미 그 직역이 고정화됐던 거 신분이. 그래서 이거는 성치 신분이 아니라 15세기 때부터 무슨 신분이 나타난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한 기속 신분적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조선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사회적 역동성이 없었다. 정체된 사회였다. 이런 걸 또 강조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필이 오죠. 어떤 필이 올까요? 자, 양천제설과 반상제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 반상제설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야? 일본 간학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 근데 양천제설 같은 거는 우리의 어떤 역사를 좀 자주적으로 좀 약간 내재적 발전론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죠? 자, 하여튼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교과서 통로는 어딜 따르고 있죠? 양천제설을 따르고 있어요. 15세기 때는 양천제였고 16세기는 부터 이제 반상제에 굳어졌다가 17세기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18세기 넘어가면서 신분제 K 형성이 넘어가서 반상제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게 통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조선은
양반 관료 사회죠. 지배층 양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양반들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 그러면 이때 양반이라는 것은 고조와 조선이 양반이 틀리죠. 고조는 양반의 의미가 뭐예요? 동방과 서방 두 개의 반의 어떤 사람들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양반은 그 관리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직계 비속들, 친척들 이런 것들 얘기. 그래갖고 이제 중종시대 때 양반, 그러니까 사족이라고 했죠. 그 당시 사족 재규정을 보면 사족의 대상을 명확히 정했어요. 그때 국가 권력에서 어떻게 정했냐? 자,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다음 증조 할아버지, 적어도 3대 안에 속가를 하거나 아니면 속가 합격해서 이제 진사나 세원시를 얻거나 풍간지가 얻어야지만 양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뭘 봐야 돼요? 과거에 봐야 돼. 적어도 뭘 합격해야겠죠? 3대 안에 속가는 봐야 돼. 속가는.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양반이 아닌 거야, 이제.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제 조선 사회는 반상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조선 정부는 양천제를 이제 내세웠고, 실제 이제 반상제 운영되더라도 양천제를 운영해야지 군역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간접적으로는 묵인해줬어. 그걸 알 수 있는 게 양반은 사족을 규정했고 양반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군역을 면제할 수 있는 특권. 인조 때 그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족 충군 정책을 폐지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길잡이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폐지하면서 양반들의 어떤 특권을 인정을 해주고서 이제 했죠.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양반이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여러 가지 특권과 권리를 배타적으로 항의하면서 그 중인이나 병민, 노비와 격을 달렸죠. 그래서 이걸 반상이라고 표현했다. 반상이라는 것은 이 반자는 뭐예요? 양반이고 그 다음에 요쪽은 상이죠. 상민. 그래서 반상,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을 이렇게 구분했다. 자, 그 반상은 신분상 지배자, 피지배자를 크게 구별하는데 그 개념 안에는 중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중인은 상에는 평민 안에서 농민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제적 구분이 아니라 아까 조선시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적으로 뭐였죠? 양천제였어요. 예, 그거는 사회 통념적인 구분이야. 그래서 사회 통념상 최고의 신분 양반 지배층의 어떤 위치를 더 부각시킨 측면에서 나타났다. 자, 새로 왕조 개청 15세기는 양천의 개념이 좀 두드러졌고요. 근데 16세기 들어와서는 15세기 때 양천의 개념이 두드러졌고 16세기 들어서는 반상의 개념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15세기 양천제에서 16세기 반상제로 바뀌었다기 이해하기 쉬우나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내내 신분제 법제 구분이 양천의 근간으로 사회통념상 구분이 반성제가 개념이 착종되어 형성됐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15세기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넘어갔다는 게 통설이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복잡해요. 아까 이제 조선시대 때는 국가에서는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는 양천제였어.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그 양천제였다 반상제였다. 그리고 반상제도 나중에 18세기 이후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시기마다. 자, 두 개념이 섞이면서 이제 이 두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양천제와 반상제 개념이죠. 그래서 양반, 중인, 상인, 천인 이런 신분 계급이 나타났고 양반은 이제 문관과 문반과 무반의 직역을 통치하는 개념인데 그 일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고조의 문벌 귀족들이 되게 세습적, 폐쇄적인 경향이 강한다면 양반들은 이와 특성과 달리 양위층에서 끊임없이 생소 소멸되는 텔렉스가 있어. 그래서 한번 양반을 딱 정해지면 계속 양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뭘 봐야 되죠? 과거의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풍간층에 들어가야지 양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양반들도 자신이 이제 시험을 못 보거나 아니면 뭐 잘못하면 이제 뭐냐면 역적죄로 몰려가지고 밑에 천민으로 떨어질 수 있고 밑에 있는 양인도 이제 시험을 잘 봐가지고 또 양반으로 케이스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고조시대보다도 좀 더 역동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조선시기 때 세습적이보다는 성취적, 폐쇄적이보다는 신분 간 사회이동이 활발했던 사회 신분 제도가 존속했다. 국가 차원의 법제적 구분이 양천제와 달리
당시에 실제 신분 관계를 반영하는 통념이 반상제가 가 서로 어울려 중세 신분 구조를 이뤘다. 중세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분 구조는 양처제라는 법제의 틀을 바탕으로 점차 사회 통념상 신분 구분이 더욱 규정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자, 이거는 이제 지주 전후제 학대의 발전과 조선 사회의 안정 공동을 반영한 거다. 왜냐하면 지주제가 이제 발달되면서 대개 지주들은 누굴까요? 양반이죠. 양반 지주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정치적, 사회적 지위도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회가 지금 역동적이고 변화가 혼란한 사람들은 신분제 또 변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사회가 안정화되면 신분제가 고쳐가 되잖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50년, 60년대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재벌될 수 있었어.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대개 보면 금수저 태어났으면 금수저가 되는 거고, 그냥 흙수저 태어났으면 흙수저가 되는 거. 물론 약간 연예인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분 상승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라는 용어가 쭉 나오는데, 자, 양반은 초창기에 무반과 문반직을 가진 사람을 양반이라고 했는데, 양반 관료체가 정비되면서 문반과 무반직을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간직 개념 양반이 신분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대략 양반은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 때 이런 최고 지배 신분 중으로 가리킨 신분 개념을 쓰게 되는데, 동시에 이제 양반직이 되면서 그 밑에 예전에 같이 취급받았던 하층 그 지배층이었던 향이라든지 서리 또는 양반도 예전에 이제 적서참이 없었죠. 근데 조선에 서울 적서참이 있었죠. 이 서울의 자손들은 점점 조선 초기부터 중인계층으로 분류됐다. 이 중인이라는 말이 예전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중인이 어떻게 불렸냐. 그 중에 대표적인 설이 계급개념설인데, 이 중인이라는 명칭은 어디와 어디에 중간에 있다는 거야. 일반 상민하고 양반 사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인이다. 물론 지역개념설도 있어요. 뭐 서울의 중간층에 딱 중앙에 살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렇게 있고, 사색 당파에 딱 위치해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인이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계급개념설이 주로 학파고요. 그러면 이 중인계층들이 언제부터 형성됐냐? 물론 조선 초기 때부터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인데, 대개 보면 15세기 말, 에서 이제 조금씩 형성돼 갖고 16세기 때까지 이제 계속 이 중인계층들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15세기 말에서 형성 시기는. 이거는 뭐와 이제 연결되냐면 양반 계층들의 형성하고 연결돼 있어. 양반들도 이때부터 이제 16세 넘어가서 항립되죠. 사륙계층이 규정이 딱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도태됐던 그 밑에 있는 하류 지배층들이 중인이라고 하고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기록상으로 이제 중인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건 언제냐? 이거는 17세기 때요. 17세기 들어와서 중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중인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학계에서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이게 고착화하고 딱 정해진 사회신분이 된 것은 17세기 때다. 그때부터 이제 중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중인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양반과 다른 계층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예.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학계 통설이에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또 견해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조선 초기에 이러한 지배층들은 상급 지배층 양반과 하급 지배층인 중으로 갈리게 됐고, 중인은 이제 조선 후기 때 독립된 신분치로 굳어지게 됐다. 요거와 이제 중인과 관련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양반과 중인은 각각 시기가 경과되면서 폐쇄적인 혼인관계와 직역의 세조로 점점 심화되었다. 예. 그래서 자기끼리 결혼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것을 동색혼이라고 하죠. 동색혼. 색깔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야. 되게 보면 얼굴 빛깔 보면 그 사람 딱 신분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 자, 직역의 세전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종을 계속 세습을 한 거야. 그래서 양반이면 계속 양반이 되는 거고, 그 아들 때나 손자 때나.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뭐 기술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역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이 이 직역 그러니까 뭐 통역이라든지 외국어나 그냥 의학이라든지 천문이라든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거 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양반이 아니라 이제 중인기 중 전략이 되기 때문에 되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의학 지식 같은 거 필요하니까 가끔씩 이제 익혀두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되게 그렇다는 거. 자, 하여튼 상가 지배층 양반은 문음, 과거, 간직, 군역, 토지 소유 등 이 특권을 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과 양인은 동일한 양자의 신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쪼보미의 양인은 다 포함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쪼보미 외에는 이제 양인들은 주로 이제 양민, 상민, 평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넓은 힘의 양비는 그 양반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개념을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양인과 양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쭉 넘어가서, 양반도 이제 몰락하면 중인, 양인, 노비도 전락할 수 있어요. 특히 노비도 전락하는 경우가 좀 이렇게 간혹 있어. 실록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되게 많으면 모욕죄들이 많아요. 모반. 그래서 모반죄들이 이제 그 모욕이나 모반죄들이 많은데 이건 뭐예요? 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왕을 죽이려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딱 하면 당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당사자는 당연히 죽겠죠. 거역을 처음에서. 그리고 그 아들들은 16세 이상이고요. 아마 15세 이상이나 그 아들들은 다 죽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린 애들은 그 뭐냐면 저 노비로 가는 딸이나 처자식이나 첩이나 다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략이 되겠지, 신분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자, 그 다음에 양인 중에서도 가거나 공을 세워서 양반식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인과 양반의 기준은 간습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이미 사족 재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있어. 그 중종시대 때. 중종시대 사족 재규정 관련된 조치를 내렸는데 사족의 범위를 정해놨어, 국가가. 이 사족의 범위를 정해서 양반은 이렇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간습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제화 시켰어요. 이걸. 그래서 사조에는 그러니까 그다음 부, 조, 중조, 외조 요 안에 현관이나 있는가 여부를 기준하고 거기다가 여기는 안 했지만 뭐죠? 여기에 소가 합격자들 포함돼요. 소가 합격자. 그래서 자신들 16세 양반들은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족보나 문집 등등등을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했다. 자, 그 양반은 신분적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노비도 소유하고 있었죠. 물론 양반 아닌 신분적 노비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전에 얘기했지만 노비가 노비를 또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런 거 있었고. 자, 하여튼 노비주의 대부분 상당수가 양반이었고요. 노비는 양반의 사회적 권위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준 주요 생활 근거였다. 그래서 노비의 노동력을 인해 양반은 생산노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독소와 수기친에 종사하여 조선의 최고 지배층을 군림하였다. 자, 따라서 양반은 가능한 많은 노비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노비 세전법이라든지 일척지천 노비 종목법 같은 노비 신분제를 마련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뒤에 좀 후기 때 그 관련돼서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비에 관련된 이제 소송이 상당히 많았어요. 두 가지인데 조선시대 노비 소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노비 자체가 거는 게 있어요. 노비 자신이 이제 원래 노비가 아니고 양인이었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억울한 해갖고 모함 받아갖고 등등 해가지고 이때 내가 노비를 전락했다. 이런 소송이 있고 두 번째는 노비 소유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쟁송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노비는 내 거다, 너 거다 하면서 일종 재산이기 때문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노비를 이제 둘러싸고 싸우는 게 있는데 대개분이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나눠줘요.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으로 잘랐다는 게 한 명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한 명이 있으면 한쪽이 가지면 그 한쪽이 다른 데 걸로 갖고 이제 또 다른 걸로 가는지 식으로 해갖고 하게 되고요. 노비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잡아가 추세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2대, 3대가 계속 질기게 그냥 노비를 추세를 해.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되거든.
그리고 오래 잡힌 노비들, 그러니까 오래 도망간 노비들은 또 거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 가갖고 이제 결혼해갖고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 4, 5대 정도 지내면 그 집안이 한 몇 명이 200명, 300명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비, 도망간 노비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200, 300명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비는 어떻게 잡아가지고 추세를 해갖고 자기 거를 되는 뭐냐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자, 하여튼 이런 노비가 이제 양반과 노비의 관계는 천지성의 지배 복종 관계 놓였다. 그러니까 양반이 일종의 뭐가 되는 부모가 되는 거고 노비가 뭐가 되는 거죠? 자식이야. 그러면 자식인 노비가 양반을 어떻게 뭐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절대 복종해야지. 그래서 자식인 노비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할 수 없잖아요. 간에 고발할 수 없어. 만약 고발했다고 어떻게? 자기가 처벌받아. 그래서 모욕 사건, 그런 것들 아니면 모반이나 이런 사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고발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제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노비는 모계를 따르고 있는데 이 모계를 대강 왜냐면 이제 노비는 짐승이죠. 짐승은 그 태어나면 짐승 그 개의 새끼는 누구한테 줘요? 암컷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노비는 짐승이기 때문에 종무법을 따라요. 자, 그래서 제물로 간주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뭐 나중에 16세기 때 들어서 이제 살인파가 등장해서 양반이 조선의 중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고 다음 장 보죠. 다음 장은 이제 호적과 호패인데 이 호적과 호패는 이제 말로 좀 설명할게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호적이라는 건 조선 왕조 때 이제 국가체를 정비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주로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국가가 민을 파악하기 위한 거죠. 노동력이나 군력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작성했다. 그래서 이제 호주가 3년마다 그걸 작성했고요. 그다음 260페이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런 호적제를 바탕으로 해서 오가작도법이나 호패법 같은 걸 했어요. 그 오가작도법 같은 경우는 호패법은 이제 뭐냐? 오가작도법은 오가를 일통을 묶어서 이제 상호 감시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호패법이라는 것은 16세 이상의 정남도에게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조선전기 때는. 예전에 좀 호패법 같은 경우에도 세종이나 세조 때 뭐 이걸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반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조 때 이 시에 나는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 호패법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호패법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거주지에서 그냥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 파악하는데 더 무리가 있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하다가 그거 또 폐지되고 집회를 거듭했고 이게 이제 안정화된 거는 이게 언제 때 이제 되냐면 그 인조, 숙조,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이제 뭐 호패뿐만 오가 작동법이 제대로 이제 좀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주 그 호적대장이나 호구대장 뭐 준호군은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 개념들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한국을 이제 좀 볼게요. 한국 268페이지. 자, 한국제도를 보자. 자, 조선시대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진흥정책으로서 대표된 것이 한국제다. 그래서 한국은 국가가 춘군기에 농민들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 위에 한수하는 제도죠. 흔히 한자다고 칭한다. 춘대 추납하는 한제죠. 이거는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보여요. 진대법부터.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농민들 구제하고 농업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 마련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주 목적. 이거 두 번째가 이게 조선시대 때 한국민은 군량민을 많이 사용돼요. 근데 군량민은 그 당시 이제 비축국이죠. 왜 이게 군량민 비축국이냐면 전쟁 터지면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축국인데 대개 보면 묵은 게 있어요. 묵은 쌀. 이것도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묵은 쌀을 주고 새 쌀을 나중에 받는 거야. 그래서 계속 쌀을 이제 뭐냐면 바꿔주는 방식으로 했다. 자,
한국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고구려 때 고구청화 때 진대법이 이제 이렇게 보이죠. 고려 때도 이제 실시했는데 태조 때 흑창을 실시했죠. 그러다가 이게 성종 때 뭘로 이름이 바뀌죠? 을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했다, 역할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선시대 한국을 볼게요. 자, 조선은 건국 후에 농민의 몰락을 저지하고 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을창을 설치했다. 고려시대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초에 충분한 양의 을창국을 확보할 수 없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 을창미를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 군장국. 군장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가 평상시에 그 비축한 그 군량미를 얘기하죠. 근데 군량미를 이제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그 을창 사용해서 바꿔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군장곡을 사용하면서 을창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자, 을창곡을 분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개념 정도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하나는 분급하는 이후 이제 없이 원곡만 받는 한곡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을 받는 진제다. 우리가 한곡을 알기는 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이자 없이 원래 한곡은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하는 가정에서 받는 건 뭐냐 이거는 이자라고 얘기하는 보다는 수수료 이렇게 얘기해. 자연 소모비 왜냐면 창고에 놔두면 그 당시 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파먹어. 상당히 많이 파먹었나 봐. 그리고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흘릴 수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이제 뭐냐면 수수료 같은 걸 떼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자라는 개념보다는 수수료한 개념이나 자연 소모비 개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부세와 이자가 된 거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상으로 분개하는 진제야. 물론 이제 그 한국이 더 컸겠죠. 이 진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요번에 그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 지진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쌀 주고 라면 주고 뭐 텐트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주는 거잖아. 이게 일종의 진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 그 외에도 이제 홍련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양식이나 종자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제 분급하거나 가을에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그 분급의 대상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춘 중소 토지 소유농민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달리 진제는 일시적 굶주리는 농민들에게 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 대상은 무적농민이나 유익이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그 뭐냐면 거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자, 한국과 진제의 비율은 시기와 지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당연히 한국이 많겠죠. 왜냐면 진제는 그냥 주는 거니까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여유 있을 때 주는 거고. 자, 또 한국 가운데 식량보다도 종자로 지급된 양이 많았다. 왜 종자를 알려주겠어요? 가난하고 이제 충분기에는 종자까지 다 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종자를 지급을 해주는 거야. 예등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충분기에 분급한 원곡은 한국은 가을에 이제 없이 원곡만 수납하도록 했으나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농민의 경우에는 평시에도 한국을 갚는 일이 쉽지 않았고 홍련이 되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미납 한국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정부가 정부가 원민을 고리대고 업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리 대공업자는 땅을 뺏거나 그럴 텐데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또 하면 백성들이 또 떠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냥 탕감을 해줬어. 그런데 탕감이 계속되면 또 뭐냐면 또 그걸 또 받아. 그럼 또 뭐예요? 안 갚으면 배째다고 하면 탕감하죠. 최근에 그렇죠. 뭐 당연히 빚 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그냥 신용불량자 떨어져 배째다고 하면 뭐 지금 뭐 그 사람들 채무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잡아서 뭐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노비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탕감을 해주는 거야. 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하면 뭐죠?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 자, 그 당시에도 도덕적 해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이제 뭐 어떻게 이런 문제 좀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의창을 이제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진유경에 사창을 줬어요. 그래서 사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창이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살인들이 주도하는, 양반들이 주도하는 사창 두 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 사창과 살인 주도 사창인데, 요게 이제 16세기, 15세기 때부터 16세기 때 쭉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운영이 됐냐? 이것도 좀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17세기 들어가면 아예 흐지부지해. 그러다가 이 국가 주도의 사창은 누구에 의해서 부활되죠? 대원군의 때 부활되는 거죠. 예. 자, 사창제는 두 가지 점에서 의창과 전혀 달랐다. 자, 일단은 공식적 이하 대 이자를 수치한 점, 제지사족들 이상의 사장이 되어 그 운영이 주관된다는 거. 사장이라 하면서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죠.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의창은 일종 국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관리가. 근데 관리는 이렇게 빌려줘도, 쌀 빌려줘도, 돈을 이거 받으려고 하겠어, 안 받겠어? 그냥 이 사람 배째라고 하면 어차피 자기 돈 아니거든. 자기 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근데 요 사장은 자기가 나름대로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돈 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해. 그리고 돈 줄 때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성향을 고려하거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빌려주고 확실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의창보다는 사창이 좀 더 건전하게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납 항곡을 말미암아 의창의 국식이 주는 문제점 해결한 방안이고 이자를 받으면서 왜냐면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식으로 따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이 이제 이자를 거둘 때 그 목적이 수익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대손 충당금을 뭐냐면 쌓는 목적도 있어. 대손 충당금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0명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100명이 다 갚겠어요? 안 갚겠죠. 그 은행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안 갚았다. 그러면 그 중에 이하를 걷어갖고 이달은 자기 이익 챙기고 이달은 영령을 안 거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해서 충당을 내는 거야. 비용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안 갚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대손 충당을 해서 떨궈져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 호자는 간이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태만이라든지 추세 작업이라든지 함부로 빌려준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사창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등장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성종 원년에 폐지되었다. 이게 성종 원년에 폐지된 건 아마 국가 중심의 사창이에요. 국가 중심의 사창.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서에 이제 7차 지도서에 얘기할 텐데 국가 주도의 사창도 의창의 이제 대학으로 이제 몇 번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안 돼가지고 폐지됐어.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6세기 때 사창은 누구 중심의 사창이죠? 사림 중심의 사창이야. 예. 그래서 요거 좀 구별을 하세요. 이렇게. 자, 한국은 16세기 중엽에 이거 이제 한국은 이제 이게 사창이 이제 이거 의창에서 사창을 곱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설명한 게 의창의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창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야 국가에서. 근데 이게 제가 안 됐죠. 그래서 의창이 계속 갔어. 물론 의창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좀 주관한 게 아니라 어디 넘어가냐면 나중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시서 있죠. 잠깐만 이게 어디더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한국이 16세기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이자를 이제 걷게 돼요. 이자를 이제 10분의 1. 원래 이자가 없죠, 한국은. 근데 수수료니 어쩌고냐 자유소비비 하면서 조금씩 걷게 되는데 이게 이자가 돼버린 거야, 그냥.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평창이네, 상평창. 그래서 상평창은 원래 조선시대 때 뭐 하는 기관이었죠?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었잖아요. 예, 상평창. 근데 그 당시에 물가는 어떻게 조절했을까요? 지금 좀 돈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쌀을 가지고 물가를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상평창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야? 쌀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창에서 이걸 상평창으로 바꿔. 어차피 쌀 같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평창은 항상 쌀이 있는 거야. 쌀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창에서 이걸 상평창으로 바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창에서 이걸 상평창으로 바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래갖고 이제 을창과 상평창을 같이 운영을 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16세기 넘어와서 같이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빌려주면 그 중에 이자의 10분의 1을 호주에서 해독이라는 국가 핵에 편입시킨 거야. 이걸 무슨 해독 제도는 일본 모해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자가 원래는 원칙은 없죠. 근데 실제 이자 걷었죠. 그래서 그 이자를 이제 거둔 것 중에 10분의 1은 어디로 보낸다? 중앙으로 보내는 거야. 중앙회계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자 수입이 일종의 국가세로 돼요. 이걸 뭐냐면 부세화 시킨다고 하죠. 근데 초창기 때는 10분의 1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본 모해독에서 이제 3분 모해로 바꿔. 3분 모해독은 거기에 이자의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죠? 중앙 제조모터가. 그리고 3분의 2가 이제 지방 제조모터고. 그러면 원래는 이자는 이제 거기 거두면 상당수가 뭐냐면 지방 제조모터 거의 100%. 근데 10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중앙 제조화 시키면서 지방 제조이 어떻게 될까요? 분피화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갖고 잡세를 또 부과하든지 항목을 또 늘려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강제든지 부과하는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도 정치기 때 뭐냐면 일종의 문제가 돼서 삼정의 문란이 된 거야. 수탈 양상이 된 거죠. 초창기 때는 한국이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가고 이자가 생기고 이자 중에 상당수가 중앙재정으로 들어가서 또 부세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방재정이 빈곤해지니까 강제로 대여하고 그 과정이 약탈하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국민연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도 일종의 준주세로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국민연금 받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명도 없더라고. 그냥 언젠가 다 뭐냐면 국가가 그냥 국가한테 바친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국민연금이 일종의 뭐 연기금 자금을 사용해갖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여러 데 딴 데 쓰이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삼성 뭐 족볼 기업들 이제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뭐 그거 다 떨쳐내고 그거 보장도 안 해주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한국제도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기 때 진주 밀란을 비롯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삼정 이정청을 이제 설치해갖고 한국을 어떻게 하죠? 파결 기한. 이걸 파하고 어디에 다 부과시키는 거야? 뭐냐면 결수에 부과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없애고 예전처럼 또 부과하고 이런 문제점이 났죠. 이건 또 세도 정치기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한약을 보자. 한약. 자, 275페이지 보세요. 자, 이 조선시대 때 한약, 특히 이제 뿌세에 나와 있는 한약은 대단히 중요해요. 한약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거의 4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와 관련돼서 뒤에 사료 있죠? 사료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한약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한약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한총규약이라는 약자죠. 한총규약. 동아시아 책에 보시면 이 한약과 서원이 나와요. 송나라 때. 한약과 서원. 그래서 송나라 때 한약과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확산됐다고 나와있죠? 성약이 확산됐다. 이렇게 동아시아 책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에 관련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성리학이 확산되고 사림들이 학대에 힘이 강할 수 있었던 거는 뭘 바탕으로? 한약과 지방의 서원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사림들이 어떤 자신의 정치 기반 이런 걸 붙이는데 이걸 이제 이용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한약은 송나라 때 항총 전체 교환을 목적으로 선도할 목적으로 한 항치 규약이죠. 항총 자치 규약이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여대교 형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여시한약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자가 100년 뒤에 다시 수정을 했어. 이게 뭐냐면 주자 증손 여시한약이야. 예. 그러니까 주자가 뭐냐면
더 보탠 여시하냐 빼고 더 보탠 역시하냐 이런 뜻인데 대개 조선시대 때 한약 하면 요 주자 증손 여시하냐를 얘기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한약에 관련된 이제 송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볼 것은 그 아까 이제 여대교 형제가 만든 여시한약인데 이 여시한약이 나중에 이제 주자에 의해서 항촌 교활 목적으로 뭘로 발전됐다? 주자중선 여시한약으로 발전됐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자치기구를 만들었다. 등등등. 요 중국의 한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약을 이제 할 때 뭐도 같이 하냐면 항응주대와 항사대도 같이 해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항응주대와 항사대. 술을 마시면서 뭘 한다고 했죠? 한을 쏘는 그는 집회라고 했죠. 모임. 그걸 통해서 자기 개발, 심성 개발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 교화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약은 뭐와 연결된다? 그 항응주대 그 다음에 항사대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 그리고 또 이제 주자, 중시, 역시 한약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중국의 한약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그 여시한약은 보통 여대교의 여시한약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다? 주자가 정리한 주자 증손 여시한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한약의 사강령을 볼게요. 자, 그 한약의 그 4개 강령인데 이게 설마 나오겠나? 나올 수 있어. 근데 나오면 이제 뭐 어떻게 그 애워둬야죠. 예. 그래서 이제 한약의 사과 강령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질 거야. 그냥 막상 쓰라고 하면 이제 못 쓸 수 있는데 하나가 덕업상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실상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속상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항난사유.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보죠. 덕업상건은 덕을 선을 향하고 부영과 윗사람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벗들과 화목하며 법률 준수하고 조세를 정성권 부담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서로 권한다. 일종의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야. 도덕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가실상규는 뭐냐 가실을 서로 규제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서로 잘못한 일들을 지적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뭐 술 주정, 도박, 싸움, 언행 모순 등등 이런 것들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뭐 제재나 한날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예속상규는 예의와 풍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주작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야. 주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이제 지켜야 할 예의 범죄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만나 방문, 초대, 마중과 배움, 기능사를 취할 태도 범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난사유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즉시 협조해 도와주는 내용이다. 그래갖고 뭐 우리가 이제 수재나 하재 그 도둑을 맞을 경우 질병을 걸려서 앓을 경우에 상을 당할 때 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강원도 불 나고 그때 이제 전 국민들이 성금 모아가지고 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항난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쉬워요. 뭐 어려운 건 없어. 뭐 덕업상교, 가실상교, 예속상교, 항난사유는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막상 시험장에 쓰라고 하면 떨려서 못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이거는 그래갖고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쓰면서 외워두세요. 이거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죠. 한약의 종류가 되게 중요해. 네, 한약. 대개 보면 한약은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실행 주체나 목적, 그 다음에 실행 시기에 따라서 사족한약, 주연한약, 동리한약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사족한약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중국의 역사, 문화, 풍토가 다른 조선에서는 중국의 한약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명칭도 한약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용어를 썼다. 내용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었다. 자, 한약의 특징은 또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우리나라 고유한 것들과 섞여 있어. 그리고 종전에 어떤 종전에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뭐 개라든지 개 같은 거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됐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항약이라는 건 한쪽 규약이잖아요. 그건 이제 실체가 없죠. 근데 항약을 운영하려면 그걸 이제 하려면 모임도 가져야 되잖아. 그럼 모임을 가지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주로 어디에서 모일까요? 유황소. 나중에. 그래서 유황소가 나중에 뭘로 되는 거죠? 향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약을 운영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종전의 개조직과 또 연결돼. 상계나 이런 조직들과. 그렇게 해서 항약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정통적인 조직들과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복잡하게 전개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래의 항약이라든지 향도, 개, 두대 같은 이제 항청 공동체 조직 구역을 갖고 있는데 항약은 항청의 구역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됐다.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 규약이 들어가면서 같이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약이 반드시 여시한약이나 주자 즉시 영시한약을 말하는 거죠. 이 주자 즉시 여시한약을 우리식으로 약간 종전의 규약과 함께 합쳐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항약의 이름을 갖지만 실행 주체, 실행 목적, 실행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체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족이 주체가 될 때는 이게 사족 항약이 되는 거야. 항교가 되고 수령의 주체를 낼 때는 수령 항약이라고 하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사족 항약, 수령 항약. 자, 그래서 이제 면리, 동의 공동체 단합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실시했다면 동약, 그다음 명약, 리약, 초약, 총약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통칭해서 무슨 항약이라고 하죠? 동리 항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사족 항약과 수령 항약 차이점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면 사족 항약이나 수령 항약은 9년 단위로 실시해요. 9년 단위로 실시한 것이 사족이나 수령 항약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9년 단위로 실시한 한약을 말해요. 그런데 사족 한약과 수령 한약인데 처음에 9년 단위로 실시한 그 한약은 초창기 때 무슨 한약이 그러니까 사족 한약. 그래서 처음에 한약을 이제 도입을 할 때 조광조가 이제 널리 보급했잖아요. 국가 단위도 보급했어. 국가가 주체로 해갖고. 원래 이 국가가 주도로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야. 한약 자체가 민간 자치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 그 지역에. 근데 무슨 국가가 와가지고 일괄적인 포건에서 자치를 수령 항약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광조 자신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기묘사가 일어나고 나서 항약이 폐지되죠. 그러다가 다시 복귀된 건 언제야? 선조 때. 그래서 선조 때 이제 뭐냐면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전국 실시론과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개별 항약 이렇게 주장했죠. 전국 실시론과 개별 항약. 전국 실시론은 뭐냐면 국가가 똑같은 어떤 표준화된 항약을 만들어갖고 수령이 중심으로 하자. 예전에 조광조처럼. 자, 이게 이제 전국 실시 항약이야. 근데 이게 반대해갖고 이제 이의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의는 이제 항약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항약보다는 먼저, 그 학생들 경제적 어떤 부담을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양민, 후교화 이렇게 강조되면서 한약보다는 지금 백성들이 살 것을 이제 먼저 먹을 것을 경제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한약을 실시하려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한 것보다는 국가가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단위의 한약이 필요하다. 지역 실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별 항약을 강조해. 이의 같은 사람. 그래서 이의가 나중에 항해도 감사로 갔을 때 해주 지역에 해주 한약을 실시하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수령 한약하고 그 다음에 그 대비해서 사족 한약이 달라요. 근데 이제 16세기 들어가면서 사림들이 집권하면서 사족 한약이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종조 때, 영종조 때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중앙 집권을 강화되면서 무슨 한약으로 또 넘어가죠? 다시 수령 항약으로 넘어가죠. 네, 국가주도 항약.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독립항약은 이게 마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수령항약이나 9년 단위의 항약은 사족항약 수령항약 있지만 그 당시 그 독립항약의 그 항약은 독립항약. 처음에는 이 독립항약 양반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상계만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양난 직후에 무너진 어떤 성리학적 질서, 지배를 강화시키고자 누구도 포함시켰죠? 하계, 일반 민중들도 포함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18세기 들어가면 공동납제나 총액제 실시되니까 그 세금을 누구한테 또 부과해요? 그 밑에 있는 독립항약 하계들에게 부과되니까 우리 못 사겠다 해서 18세기 중엽에 뭐 어떻게 돼? 빠져나가죠. 예, 그래갖고 자기들 이제 독립항약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 시간 때 통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럼 다시 진행을 해서 보면, 자, 하여튼, 무엇보다 항약의 성격은 항균이 항약이냐는 명칭보다 그 주체와 내용,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실행 주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사족항약, 수족항약, 동량약.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사족항약은 항해를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항해는 대개 어디에서 열릴까요? 항해는 유황소, 유황소에서 열리죠. 그래서 유황소를 나중에 뭐라고 불렸다? 경제소가 흑화된 후에 향청이라고 불렸죠. 향청. 예. 자, 그래서 사족항은 항해를 중심으로 운영됐고 구성원들은 항원, 명단은 항안이라고 했다. 거기 참여한. 그래서 조선시대 때 내가 그 지역의 양반이라고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정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 꼭 있어야 돼. 향한가 그 다음에 그 청금록이라고 있어. 청금록 향교의 명단 거기에 두 가지의 자기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양반이 되는 거야. 지방사에서. 그 다음에 사족항약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전의 개조직을 이용해서 한계를 통해서 운영이 됐다. 그러니까 걔는 해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운영하였다. 또 목적 사업을 계단 이름을 붙여 사용됐고, 그래서 항약, 동약, 총약, 종약, 한계, 종약을 한계, 동계, 총계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족항약의 그 했던 기간은 유황소인데, 유황소는 항해 항천 기구다. 유황소 이름을 향약의 개체했기 때문에 향청이라고 그랬죠. 자, 유황소의 제고 높은 사람은 자수 별감이에요. 이걸 향인직이라고 하는데, 향망에 많은 항원들이 뽑아서 경제소의 제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소가 뭘 통합하죠? 유황소를 통제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많았어. 왜냐면 경제소에 있는 중앙 관리들이 너무 유황소를 통제한다. 그래서 나중에 선조 말년에 경제소가 폐지돼요. 그러면서 유황소는 이제 누가 항인가 자수 별감을 임명하냐면 수령들이 임명해. 물론 수령 임명해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누가 추대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족들이 추대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서 이거 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족한약에서는 다음 장 보면, 거기에 뭘 실시하냐? 항음주대, 향살의 사창대든지 실시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항원 간의 어떤 단결과 질서를 도모하고 향춘 교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태계 율곡의 항약은 사족항의 모분이 되었다. 그러나 임진란 이후에 지방사회 구향과 신약의 구분이 생겨 향전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마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구향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구향은 예전에 사족계층이에요. 신약은 어떤 사람이죠? 돈을 주고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인 가는 양반 선생님들이죠. 신은 양반들. 이들 간에 이제 향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수령들은 누구 편을 들게 되냐면 신양 편을 들게 돼. 왜냐면 구양보다 신양이 뭐가 많죠?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들 편에 들면서 사족항약의 위기가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양들은 하나에 따로 나와 유한을 만들고, 그리고 이들 항안 파치가 그것이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항안, 왜냐하면 이 항전은 누가 승리해요? 신양들이 승리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중현 단위의 항약은 예전에 사족 항약에서 뭘로 넘어가죠?
수령학으로 다시 넘어가요. 이게 되게 이제 영종주 때,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황들이 이제 항쟁을 패하고 나서, 그 항안에 따로 나와서 이제 유화를 만들었다. 이걸 항안판치라고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 그 당시 그 유황소를 있는 사족들을 다 몰아내고, 부양들을 몰아내고, 신양들을 끌어들어서, 일종의 수용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이때부터 한약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어용화돼요. 그래서 그 어용 한약에 대항해서 19세기 때 뭐 도해니, 이해니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고. 자, 주요한약 또는 수령한약은 수령이 중심이 돼서 군현, 면디, 동단을 실시한 한약이고 중앙정부의 군현 면리제 강화, 향촌교회 것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향촌교화도 있지만 중앙집권적 강화도 있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주요한약은 이제 사적한약이 우세했던 조선 총기에 사적들 비협조도 크게 실시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17세기, 18세기 때 사적들과 부양과 신양이 이제 싸우면서 신양들이 승리하면서 이제 수용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널리 시행을 했죠. 또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향청의 항인들 실질적으로 누가 장악하죠? 수령이 가난하다 편입돼요. 네. 원래 항인제직은 경제소에서 임명을 해서 했죠. 그러다 경제에서 확파된 다음에 사족들이 추천해갖고 수령에게 항시 쪽 임명해 준 건데, 추인해 주는 건데, 이때부터 사족들의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수령이 지멋대로 하는 거야, 이제. 예. 그 다음에 독리한약은 주요한약이 1단을 실시했다. 그래서 독리한약은 두 가지 특징이 더 가미되는데, 하나가 이제 나중에 18세기 때 공동납이야. 그래서 공동납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조선기에 들어가면 조선 정부가 일정한 조세를 수취하기 위해서 일종 뭘 실시하죠? 총액제와 공동납제를 실시하죠. 예. 그래서 총액제와 공동납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엄밀히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총액제는 지역 단위로 할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납제는 그 뭐냐면 그 할당액을 납부할 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도망가면 뭐죠? 다른 한 명이 그걸 대신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정제 같은 것도 있죠. 수종시대 때 실시한. 이정제 뭐예요? 군역제도 하는데 군역 한 명이 도망가서 장정 한 명이 도망가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대 책임자 안에 뭐죠? 또 다른 한 명이 그걸 대신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한 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남아있는 호는 뭐죠? 부담이 그만큼 가속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당시 정부가 공동납제하고 이제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야 되지 않은 생각까지 또 내게 하니까 양반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교화 목적으로 이제 하계를 통합을 했는데 이 하계에게 부과하려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하계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해갖고 동력을 떨쳐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는 예전부터 총락에 자생적인 조직도 있었어요. 향도, 계, 두대, 동제 이런 공동체적 결합을 한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숙종 37년에 양역 병통 절목의 이정제를 실시를 했고 조세 한국 요역의 공동납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데 이정제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와 관련된 내용 마을 단위로 정했다. 그래갖고 뭐와 처음에 이제 관련된 거냐면 이정제는 군역제도와 관련된 거야. 군역제도. 예, 군역제도. 예, 그래갖고 마을 단위는 이제 실시한 제도인데 군역제도하고 이제 관련된 제도였죠. 이정제에 관련된 내용이.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간에서는 민군을 설치해서 민이 자치로 만든 것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총락 공동체 지원하게 됐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아까쯤에 같이 이제 그 공동납의 족징, 인징 이런 폐와 하층의 불공평한 부담 때문에 하계한테 계속 부담했죠. 이것이 이제 밀란이나 삼족의 문란의 원인을 제공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독리한약은 사족들이 상계와 하층 하계들이 합쳐져서 있어서 자연히 그 부담이 누구한테 전가됐다고 했죠? 하계들에 전가되고
나중에 독립하여서 탈퇴해서 새로운 좀 자생 조직을 또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밑에는 뭐 개조직과 연결됐다. 아까 이 내용들. 자, 한약의 실시와 그 특성을 이제 보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